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당내 동교동 원로들의 탈당을 결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코리아 패싱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출마를 한 그 배경, 그 마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어떤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면 그거는 낙선을 안 해본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착잡한 심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특히 대선처럼 아주 큰 선거에서 지고 나면 인생 전체를 돌아보게 되겠죠. 근데 지금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의 선택은 막다른 골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대선에서 지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최측근 2명이 제보 조작이라는 선거제도 자체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정말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과 두 최측근의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을 온전히 뒤집어 쓰고 앞으로의 길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여서 이번 안철수 대표의 선택은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은 안 전 대표의 출마 결심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당의 생존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본인의 생존도 걸려 있는 뭐 일대 도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 그 정치인들이 자꾸 좀 조급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DJ 같은 경우에도 한 2년 만에 정기 은퇴했다가 2년 만에 돌아왔고 유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만 해도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었지만 시간 부분들이 뭐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경향성이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나 지금 안철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이 사실 뭐 그 패배하고선 수습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실 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 정치가 좀 너무 조급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확실한 새가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명분도 있고 새도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명분도 없고 새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급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좀 착잡하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일단 명분적인 얘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아주 그 결기 있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중근 의사 얘기까지 하면서 그런 걸 보면은 당이 무너지면 자신의 미래도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의 당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장악력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여당의 이중대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힘이 떨어지면서 결국 여당이 흡수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철수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는 모험을 하더라도 한번 본인이 나서가지고 좀 추스리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철수 전 대표의 이야기를 했는데 당 내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뭐 탈당을 결의한 분들도 많으시고요. 근데 뭐 그 탈당을 결의한 분들이 그렇게 뭐 안철수 대표의 거취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정치가 그 여당도 지금 지지율이 50%가 넘는다고 하지만 뭔가 일대 격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은 지금 안철수 대표가 출마의 변에서 보면 극좌, 극우, 뭐 극중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치가 이념적 지향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치에 과거 의미의 극우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이 홍석준 혁신위원장을 내세웠는데 그분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서 그쪽 지지자들께서 유석춘, 그쪽 지지자들께서 자유한국당이 이러다가 극우정당으로 전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그 현실은
과거의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런 식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서 움직이는데 예. 정치권에서만 그런 구태적인 이념의 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 지향을 찾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모두가 약간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중간을 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극좌를 제외한 우리 사회에서 북한의 존재로 극좌는 사실 존재하기가 힘들죠. 예. 극좌를 제외한 개혁 진보 진영은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이 어느 정도 지향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 중도 오른쪽부터 보수 부분이 지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가운데 주도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홍준표 대표도 깃발을 내세우고 안철수 전 후보도 깃발을 내세우고 이제 유승민 전 후보께서도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그 경쟁에 대해서 2007년에 국민들께 혹독하게 버림을 받아본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경쟁이 헤게모니 투쟁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뭐 거시적일 수도 있는 얘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한 건 호남에서 과연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 민심이 결국 민주당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호남 민심은 민주당으로 60% 지지율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호남의 지지율이 국민당의 1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호남은 되게 정치의식도 높고 민주의식도 높고 뿐만 아니라 판단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억울하다 싶을 만큼 책임을 묻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번에 안철수 전 후보가 제보 조작 사건의 앙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당대표 선거에 나오시는 것에 대해서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당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 안철수 전 대표 외에 지금 정동영이랑 천정배 의원이 지금 출마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이분들이 좀 곤혹스러워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뭐 그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은 안타까운 게 있는데 사실 이건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대안임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그러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는데 그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가 뭐 엔트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 지금에 나와 있던 분들이 그렇게 서운해할 부분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뭔가 반전의 기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고려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새로운 가치가 없는 단일화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그 당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중대 얘기 듣고 결국은 흡수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은데 저도 알고 있는 그 분들이 호남 분들이 많은데 국민의당이에요. 이분들은 당의 위기일수록 좀 그 스스로가 뭔가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뭐 좀 그 여당의 혜택을 누리면서 뭔가 변화를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민심을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은 사실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하고 당을 지키려고 하면은 뭔가 비전이 있고 소신을 가지고 있고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일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들이 그런 확신을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안철수 후보가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미지수지만 그런 면에서 지금 이분들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안철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설마 했던 이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부대가 확인이 됐습니다. 3,500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 국정원이 현실 정치에 개입했고 그리고 대선에 개입했다. 2012년에. 이건 뭐 19대 대선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이 저희 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격렬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격렬한 문제 제기 때문에 19대 국회가 싸움만 한다는 오명을 썼는데 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19대 국회에 대한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거라는 판단을 먼저 해보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서 그동안에 야권이 제기했던 문제가 국가 전체의 문제로 확인된 거고요. 예.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500명이 쓴 돈이 어디서 나왔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이 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차제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저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 국정원 댓글 부대가 생긴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10년이었다는 겁니다. 예. 2010년이면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뒤에 예. 지방선거가 치러진 전후입니다. 그해 예. 지방선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굉장히 약진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야권이 약진한 힘이 무상급식 등 네. 진보 의제를 발굴해낸 것에 기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댓글 부대를 통해서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예. 이건 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10년에 과연 국정원이 청와대 어느 선까지 이 사실을 보고했나 이게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입장이 없다, 네. 코멘트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었는지, 예. 대통령께 직보되었는지, 대통령이 기획서를 읽고 사인을 컨펌을 했는지 이런 모든 게 꼼꼼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 국정원 하면 TV나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지 사실 무슨 일 하는지 사람들이 몰랐지 않습니까? 상당히 멋있는 일을 하고 상당히 나라에 어떤 명운이 걸린 일을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댓글을 물론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이제 외부 팀에서 했지만 댓글을 다는 일에 이렇게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원세훈 원장은 정보기관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적인 캐릭터도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국정원에서 발표된 게 100% 사실인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것이 확인되는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일단은 있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라고 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원장 자신이 정보기관의 장으로서 맞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장을 세울 때 그 업무에 정말 충실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는 거고 예. 그러려고 하면 인사청문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이 좀 서야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대통령의 자의적인 친소관계로만 가는 것은 모든 정권에서 문제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 자생력들이 있어요. 시민단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조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이런 걸 보면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자생력이 있는데 예.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난 정권 때는 국정원이나 정경련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았단 말이죠. 손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야말로 그 이념에 충실해가지고 뭔가 자생력을 갖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 좌우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국가가 좀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부분은 그 다음에 확인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별도로 예. 이걸 교훈 삼아서 뭔가 우리 사회에 기초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훈을 삼을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일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댓글이라는 게 인터넷상의 댓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SNS 이제 기획관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저는 그 구여권의 경우는 언론과 굉장히 친화적인
이 과거 권원 유착 때부터 쭉 시작해서 예. 굉장히 우호적인 언론 환경 속에서 정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비판을 잘 참질 못하세요. 그래서 지난 대선 과정에도 보면 홍준표 전 후보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비판을 하면 언론에 대고 막 욕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과거에 권원 유착의 달콤함이 몸에 젖은 후유증이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구 여건이 장악하지 못한 데가 SNS입니다. 인터넷 여론. 왜냐하면 SNS나 인터넷은 소수를 장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다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그게 민심과 일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악하지 못한 민심의 바다, 그 민심의 바다의 중심이라고 판단한 SNS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 완벽한 언론 장악의 경험이 있고 언론 장악을 꿈꾸는 세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원이나 원장 개인 차원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예. 추정해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금 보태고 싶은 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언론과 다르게 이때가 그 인터넷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기예요. 네. 포탈의 영향력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런데 포탈이나 저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보 진영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이걸 바로잡느냐라고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법이 너무나 쉬운 방법을 갖다라는 거죠. 좀 길게 보고 실제로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균형을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사실은 그거와 별도로 이게 그 여론의 균형을 잡는 건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그 해법을 잘못됐다라는 것과 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건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이거는 지금 본질을 약간 비켜가셨어요. 예. 지금 어떤 정치인이 자기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SNS를 잘 활용해서 여론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건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예. 근데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나서서 혹은 청와대가 나서서 SNS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기획했다. 예.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은 공무원이에요. 네. 예,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에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한 방식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게 청와대에 직보됐다면 그 청와대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죠. 예. 네. 예. 지금 의원님께서는 뭔가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까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이게 정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면 거기서 판단을 하겠죠. 예. 그리고 그건 사법기관의 얘기니까 예단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전직 대통령을 어디까지 추적할 것인가, 예. 수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회적 공감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노무현 정부나 이때까지 다 올라가야 하느냐? 그거는 내용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이 댓글 부대가 노무현 정부하고 무슨 아니, 상관이 댓글 얘기를 하시는 댓글 건 얘기가 아니고 아니고 이제 전직 그 대통령에 모든,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얘기를 수사를 하시는 것 전반적으로 얘기를 네. 하는 아니,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조사를 제 말씀은 그 이 거슬러 자체를 올라가는 얘기하는 게 거지. 아니라 예.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탄핵 그 정국을 하면서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탄핵 과정은 굉장히 돌풍처럼 몰아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탄핵 국면이 지나고 이제 좀 수기 단계를 거치면서 예. 전직 대통령, 전통성 문제, 우리가 일제시대와 산업화 시대 이런 부분들, 역사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배척을 할 것인가, 청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일정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드는 거는 사실 우리는 학계에 좀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예. 정치적인 느낌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예. 어찌 됐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저도 싶습니다. 그 부분엔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서거한 대통령의 명예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예. 정치적인 사건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엄중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제 언론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네. 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알고 있었느냐라는 네. 뭐 물론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말을 조금 바꿔서 그렇다면은 이 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물을 수 있는 걸까요? 꼭 국정원 뭐 정권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니 그 부분 3,500명을 아니 그건 별도의 법이죠. 국정원법은 국정원에 예. 에 묻는 거고 이거는 인터넷 관련된 법, 선거법이나 인터넷 관련된 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을 3,500명한테 다 적용을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과정을 해야겠죠. 사실 시발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상당 부분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 이 인터넷상에 있는 것들이 증거가 다 남기 때문에 예. 이걸 법적인 것들을 회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법적 책임을 물었고 받았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과연 윗선에 대한 그 처벌과 관계없이 이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들이 정답이고 그러나 3,500명 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이면 이제 휴가에서 돌아옵니다. 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휴가 내내도 사실 안보 문제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거든요. 어떤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산적한 문제가 있지만요. 사실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세제 문제라든지 이건 관계부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그 청와대에 해당 수석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네. 연계해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통령께서는 그런 이제 대책이나 이런 걸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그리고 뭐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안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셔야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예. 사드도 조기 배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그러니까 한미 간의 미사일 협상도 계속 새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의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그렇게 뭐 코리안 패싱을 콕 집어내서 예. 비판하고 그리고 뭐 그를 통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입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안보를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우선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오랜 갈등이 있고 또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 일, 한 종속 동맹이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북핵이 있고 그리고 사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드의 효용성과는 별개로 저는 사드 4기의 조기 배치는 우리가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나름의 이제 방향은 제시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구에서조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이제 코리안 패싱 문제는 어쨌든 한국, 미국, 일본은 우리가 일본과 긴장 관계더라도 예. 언제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북한 문제를 놓고는. 그래서 오늘 한미일 안보 책임자들이 1시간 10분 동안 예. 관계된 논의를 했다는 점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 패싱 우려에 대한 답이 되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 소장님, 문 대통령 휴가 얘기가 나서 그런데 김학철 충북도 의원 네. 레밍의 국민을 빗대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또 자신의 SNS에서 언론도 욕하고 언론도 비판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런 식으로 또 그걸 엮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명이 된 제명 절차 중에 재심 청구까지 하고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김학철 의원 이분을. 일단은 뭐 나름대로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렸다는 예. 점에서요. 상대를 대통령으로 잡았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예. 행보예요. 그러나 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뭐 구태여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문제는 김학철 의원이 얘기했던 대통령 여름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위급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게 엄중한 상황에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갔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뭐 거기서도 그렇게 나오더만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상당 부분 뭐 의미 나름대로 찝을 부분은 찍은 것 같아요. 김혁철 의원 개인적인 문제와 예.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이왕에 그 휴가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가시는 것도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이왕 가셨으면은 휴가 기간에 좀 초심을 잡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모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게 한 2달 만에 좀 흐지부지 돼가고 여러 사람들이 반목을 하고 뭔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마침 휴가를 가셨으니까 오실 때는 정말 초심의 그 각오를 확실히 하고 또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기조를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미 공조 이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죠. 우리가 대화를 강조해도 북한에서 대화를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해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화와 압박의 동시 왔다 갔다 하지만 예. 거기에는 다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화는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또 북한에서도 직접 대화를 하자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다른 압박 카드도 네. 무력 카드까지도 가지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카드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심을 가지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신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예, 같은데. 대통령께서 초심을 잃어서 조금만 뭐 짧게 갈등과 한번, 예. 반목이 있다고 하는데 전 그거를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70%입니다. 이런 경우가 역대 있었습니까? 그리고 사드 같은 경우 조기 배치해서 보수적인 지지자들과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는 정말 그거는 일부 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럴 일이지만 그게 전체 통합을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나온 조사 보니까 또 갤럽에서 나온 게 77%로 네, 다시 올라오는데. 반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